안녕하세요. 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워터펀치 173회 1부 국내 축구 시간입니다. 자, 방송하기 전에 제가 그 와이프한테 대들다가 맞아가지고 네, 얘가 좀 벗어요. 좀 비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왼쪽이 좀 달라요. 네, 와이프한테 뻑 맞아가지고 농담이고요. 제가 오늘 치과 수술을 했습니다. 위에 그 임플란트를 박으려고 하는데 뼈가 5mm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인공뼈를 수술해가지고 심었는데요. 이렇게 부어올랐어요. 그래서 양해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한 2달 됐나요? 저도 이빨 치료한 이후에 원투펀치를 한번 했던 적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예전에. 지금 장 의원님의 고충을 아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약을 먹었더니 계속 졸리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발음은 좋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네. 제가 뭐 항상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입만 동동 뜰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에요. 네, 그렇죠. 자, 오늘 할 얘기는요.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라오스전과 레바논전 월드컵 예선에 임하는 우리 대표팀 명단이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국내 축구 소식이 하나 있었죠. 전북 현대만 살아남은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입니다. 네. 8강 1차전을 치렀습니다. 간바 오사카전이었는데 아쉽게 0대0으로 비기고 2차전에 대한 부담, 원정 부담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 얘기를 해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뭐 전북 스타일이 닭공. 네. 하지만 이제 공격 방식 자체가 그렇게 뭐 어떤 전술적인 패턴 플레이를 가지고 아기자기하게 가다기보다는 일단은 뭐 한교원 우당탕 뭐 또 긴 축구도 병행을 하면서 레오나르도 꽝. 레오나르도 뭐 예 그렇죠. 떨어진 볼 뭐 오른쪽 접어서 한 방 뭐 이동국 선수를 향한 또 긴 공격도 병행이 되고 중간에 그나마 이제 공격 고리를 또 만들어주는 요즘 선수 이재성 선수가 네. 좀 만들어주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공격 횟수나 어떤 공격의 어떤 힘에 비해서 세밀함이나 어떤 전술적 어떤 다양성 이것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사실 그러한 문제가 조금씩 불거지면서 약간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팀을 상대로 세밀한 공격들이 잘 되질 못하는, 그러다가 득점을 잘 확실히 올리질 못하는 그런 경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바로 간바 오사카 FC 서울과의 16강전에서도 간바 오사카가 아주 실리적으로 수비 라인을 두 줄 수비로 잘 구축을 하고 있다가 상대가 이제 무뎌진 후반에 역습을 통해서 우사미 선수나 또는 측면에서의 부분 전술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술로 측면을 뚫어서 그대로 상대를 KO시키는 이러한 공격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날도 간바 오사카가 이제 그러한 스타일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북 현대 이 0대0 결과에 대해서. 네, 일단 뭐 전북의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뭐 여러 언론들에서도 이미 좀 다뤄지긴 했습니다만 최철순 선수의 우사미 선수 대인 그렇죠, 마크. 전반전에. 네, 이것이 이 경기의 전체적인 이제 전술 대결에 있어서의 좀 흥미로운 요소가 분명히 됐다는 생각인데요. 이 최철순 선수가 우사미 선수를 이제 중원에 최철순 선수가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하면서 간바 오사카가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입니다만 우사미 선수는 약간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의 4-4-1-1에 가까운 포진이라고 봤을 때 우리의 수비형 미드필더 최철순 선수가 우사미 선수를 거의 뭐 계속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일단 성공을 한 거는 맞습니다. 우사미 선수가 이제 후반전에 포지션을 이동시킨 상태에서 두어 차례 약간 좋은 플레이가 나왔던 것 이외에는 우사미 선수를 경기에서 일단 특히 전반전은 거의 완벽하게 지워버리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최철순 선수의 이러한 어떤 역할이 약간의 손해를 가져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일단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최철순 선수가 우사미 선수가 어디로 가든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수비를 할 때는 최철순 선수는 어쨌든 우사미 선수 쪽에 집중을 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는 이재성 선수가 나머지 공간들을 다 커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빚어졌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재성 선수가 수비 부담이 커지면서 넓은 공간을 혼자 맡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이재성 선수가 공격적으로 가담하는 빈도가 전반전에는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장지현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대로 전북의 공격을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풀어가는 선수는 이재성 선수일 때가 많고, 또 이재성 선수가 상대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를 교란해 줘야 나머지 선수들에게도 공간이 나는 그렇죠. 경우가 네. 많거든요. 또 이재성 선수를 축으로 원투 패스 같은 플레이가 또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철순 선수가 우삼희 선수를 지우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나머지 공간에 대한 수비 부담이 이재성 선수 쪽으로 좀 몰림으로 맞습니다. 인해서 이재성 선수의 공격 가담은 평상시보다는 줄어들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우삼위를 지었지만 전반전에 전북의 공격도 조금 답답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이제 최철순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에 이제 김기희 선수가 이 자리에 계속 됐죠? 많이 뛰기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김기희 선수가 오른쪽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또 날카로운 오버래핑에 의한 크로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른쪽 측면에서 좀 부족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두 가지 손해를 안고서 사실 전북이 우삼희 선수를 지우는 데는 성공을 했다는 생각이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후반전에 발생을 합니다. 후반전에 이 하세가와 감독이 우삼희 선수를 아예 왼쪽 윙어로 그렇죠. 바꿔버렸어요. 네. 구라타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오모리 선수 빼고, 구라타 선수가 이제는 포워드 역할을 하고 우삼희 선수를 왼쪽 윙어로 바꿨는데, 여기서 이제 후반전 아주 초반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흥미로웠던 대목이 최철순 선수가 우삼희 선수를 따라서 오른쪽 측면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삼희 선수는 왼쪽 측면이니까 이제 최철순 선수는 오른쪽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모양이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미 김기희 선수가 오른쪽 측면 수비가 있는데 최철순 선수가 또 측면 터치라인까지 가 있다 보니까는 5백처럼 돼버려요. 이게 순간적으로. 중간에 뭐 김기희 선수는 또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체인징을 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전북이 이제 그 초반 이후에 김기희 선수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바꾸면서 자연스러운 포백으로 다시 그렇죠. 복원시킨 네. 거는 아주 훌륭했던 카운터 전술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일단 후반전 초반에 전북이 5백 같은 모양새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후반전 초반에 전북이 약간 불안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상 장지현 의원 말씀대로 수세적인 전술로 해서 이제 역습 형태를 취하는 게 간바의 기본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전술을 사용하는 팀을 상대로 5백 같은 모양새가 된다는 거는 수비 진영에 너무 전북 선수가 과다하게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중앙 쪽의 공간은 또 비는 현상이 초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가 측면을 돌파해서 이제 중앙 쪽으로 볼이 넘어오거나 했을 적에 중앙에서 리바운드 볼을 잡는 확률이 이때 간바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선수 자체가 이제 중앙 쪽에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위협적인 역습이 그렇죠. 몇 번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특히 흘러나온 볼이라든가 튀어나온 볼 상황에서 간바에게 좀 슈팅을 허용하는 그런 위험한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쨌든 최강희 감독의 반응은 저는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기희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로 올리고, 최철순 선수는 어차피 라이트백 보던 선수니까 거기 그냥 있는 게 우삼희 선수 막는 데 있어서도 자연스럽고 본래의 포지션에 있어서도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삼희 선수를 너무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는 5백 모양처럼 됐던 거를 재빨리 그래도 김기희 선수를 올리면서 4백처럼 다시 복원을 시켰다는 점, 이때부터는 이제 중원도 좀 비지 않게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이 어떤 우삼희에 대한 대인 마크, 그리고 우삼희의 포지션 이동, 그로 인해서 다시 김기희의 수비형 미드필더 기용,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대목이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근데 0대0이 됐습니다. 저도 한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하나는 전북이 그래도 닭공으로 약간 우당탕되지만 축구를 할 때 득점을 해서 잘 됐던 루트들, 그래서 다시 한번 득점을 했던 예전 상황들을 제가 몇 골 장면들을 쭉 좀 몇 가지를 봤습니다. 근데 가장 공통점이 그래도 하나 나오는 게 좌우 측면 수비수의 밸런스 있는 공격, 그리고 허리 라인과 공격형 미드필더 라인,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 공격진과의 간격이 어느 정도는 밸런스 있게 유지된 상황에서 거기서 세컨볼 찬스를 다시 잡아서 들어가면서 공격 루트를 만들고, 그럴 때 숫자 싸움이 측면이나 중앙 쪽, 이재성 선수도 그날 같은 경우는 최철순 선수가, 우삼희 선수가 좀 깊게 내려와 있으면 본인도 깊게 내려와서 맨투맨을 붙어 있으니까 이재성 선수가 간격이 벌어지면 자연스럽게 이재성 선수가 과감하게 오프더볼 상황에서 공격 침투를 하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고 어정쩡한 위치로 내려와서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세밀하게 전개를 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만 사실은 최근 경기들 좋았을 때 보면 이재동 선수가 안에서 주고 들어가 주면서 네, 찬스들을 많이 잡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영역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변칙적인 맨투맨, 수비형 미드필더의 맨투맨 그 전법이 전체적인 공격 밸런스를 조금 무디게 만들었다. 네. 네, 기존에 그나마 좀 좋았던 그러한 단점이 나타났던 얘기죠. 그래서 과거에 뭐 복싱으로 치면은 장정구 대 오하시. 네, 이거 일본 팀들이 모든 스포츠들을 보면 처음에 상대가 강하고 날카로우면 금방 무너집니다. 네. 아, 예, 강자한테 약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아, 세네. 이러고 그냥 무너지는데 계속 손을 뻗고 뭐 하지만 단조로워요. 장정구가 계속 손을 뻗고만 단조로운데 계속 이렇게 지나다 보면 허점이 이제 나오고 네. 발이 무뎌지고 또 다양한 공격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오하시의 펀치가 터지거든요. 그럼 장정구도 큰 거 얻어맞고 이러다가 이제 위기를 맞습니다. 그 장정구가 극적인 그래도 KO로 끝낸 이유가 어퍼컷이 들어갔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냥 이러고 손 내밀다가 아무런 큰 효과를 데미지를 주지 못하다가 결국 이긴 건 어퍼컷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북현대도 결국은 이 일본 같은 팀들 간바 오사카를 상대할 때는 공격 루트를 조금 더 세밀하고 밀도 있게 들어가 주면서 공격 루트를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루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러한 전법이 결과적으로 우사미를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골을 넣는 데는 실패한 전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사미를 지우는 데는 성공했으나 손해 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있죠. 데 네. 있어서 장 의원님과 이제 시각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예. 저도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이제 장 의원님 말씀을 이어받아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간바 오사카의 중앙 미드필드 조합이 이날 엔도 선수와 이제 묘진이죠? 곤노 선수는 이날 못 나오게 됐으니까 묘진 선수였는데 묘진이 기동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아이, 묘진 선수가 37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엔도 선수도 아시다시피 노장이니까 사실은 4-4-1-1 포진을 활용하는 간바 오사카의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상당히 노장 조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고려한다면 사실은 이 노장 미드필드 조합을 교란시키고 괴롭혀줘야 될 선수가 사실은 이근호 선수거든요. 근데 이근호 선수가 전북 팬들도 요즘 느끼고 있다시피 사실 100% 지금 폼으로 올라온 상태는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동국 선수와 동선이 좀 겹치는 모습도 이날 자주 일어났었는데 사실 이근호 선수는 이동국 선수와의 동선이 겹치기보다는 공간 배분을 조금 더 잘해가면서 오히려 이 일본 간바의 이 노장 미드필드 조합의 중앙에서 부담을 주는 역할을 네. 조금 더 전반전에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전북의 공격형 미드필드 지역에서 상대의 그 노장 미드필더들에 대한 충분한 부담을 주는 플레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0분 내내 결국은 이것이 0대0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결국은 공격형 미드필드 그리고 양 측면 수비의 오버래핑 이쪽이 분명히 전북의 문제였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차전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2차전에는 우사미 선수가 이날 경고를 받았어요. 1차전에. 네네. 그래서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온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인 마크 전술은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는 맨투맨 수비를 하는 그런 이제 변칙적인 전략은 없어지고 진짜 제대로 전북의 탁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근호 선수의 룰이 아직은 전체적인 전북 공격에 조금 붕 뜬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루이스 선수가 후반에 나와서 경기를 좀 풀어준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센스는 살아있죠. 그렇습니다. 창의성도 살아있고. 네. 네. 어떠한 라인업을 가지고 나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2차전 역시 간바는 엔도를 수비 라인 바로 위에 배치를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역습을 나갈 준비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두 줄 수비를 기본으로 해서 수비에서 좀 효과적인 역습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워낙 이 간바 오사카라는 팀이 역습을 할 때 세밀한 루트에 대해서 훈련이 잘 돼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제 생각엔 허리 라인은 밸런스 있는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포함한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를 해서 측면 커버를 준비를 하는 밸런스를 맞춰놓고 측면 수비수의 적극적인 공격 속에 결국 전북이 가장 창이 매서울 땐 측면 아닙니까? 네. 측면 공격이 좀 살아나면서 정상적인 밸런스의 공격으로 닭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반전 초반에 득점을 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 팀의 특성상. 일본 팀들이 계속 우리가 흐름을 잡고 밀어붙여서 공격적으로 가도 결국은 골을 못 넣고 좀 밋밋한 펀치만 날릴 경우에는 후반 들어서 기가 살고 거기에서 허점을 찾아서 역습에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를 무너뜨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초반에
길을 꺾고 박살을 내야 된다. 네, 초반 선제골을 잘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해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일단 뭐 간바전 이 자체를 떠나서 지금 전북이 에두 선수의 빈자리가 분명히 좀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북이 뭐 경기 내용이 좀 덜 좋고 하더라도 그리고 에두 선수 역시도 뭐 최절정기의 연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에두 선수가 항상 한 방으로 해결을 해주고 이러한 것이 전북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에두 선수가 어쨌든 떠난 이후에 지금 아직 우르코베라 선수는 지금까지의 경기 내용을 보면 골잡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천의 케빈 선수에 조금 더 가까운 플레이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간바와의 2차전 이전까지 뭔가 베라 선수의 득점포도 조금 터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베라 선수의 득점포가 이제는 좀 터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그래도 이선과 수비수들의 오버래핑을 최대한 활용해서 뭔가 이선 자원들 쪽에서라도 득점포가 나와서 결국은 간바로 하여금 자신들의 시나리오대로 경기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많이 결국은 전북의 간바 원정 경기가 성공으로 비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전력이 간바가 지난 시즌보다는 분명히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정기리그에서도 지금 4위밖에 못했고 후기리그 때 지금 좀 부진합니다. 특히 수비 쪽에서 좀 세밀한 공격만 되면 허점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전북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잘 준비해서 무엇보다도 선수들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2차전을 좀 원정을 잘 깔끔하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현대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9월 3일 화성에서 열리는 라오스전 그리고 9월 8일 레바논 원정을 치르는 2차 예선을 앞두고 슈틸레케오 23명의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정엽 선수가 발표 이후에 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어요. 네, 이정엽 선수에게는 너무도 애석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대표팀의 입장에서도 매우 좋지 않은 상황. 여기에 뭐 상주 상무 입장에서도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정엽 선수 대신에 사간도수의 김민우 선수가 대신 대타로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굳이 껴 맞추면 이제 더블 스쿼드 포메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규 선수를 필두로 해서 키퍼는 이제 3명이 뽑혔는데 K리그 팬들이 아주 기뻐할 만한 권순태 선수의 선발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침내. 드디어 기어코. 그렇습니다. 권순태 키퍼가 그동안 신장이 좀 작은 것 아니냐. 그리고 뭐 국제 무대에서의 뭐 여러 가지 다른 키퍼들이 지금 계속 등용되는 사이에 권순태 키퍼가 리그에서는 아주 맹위를 떨쳤습니다만 계속 뽑히질 못했는데 이번에 뽑혔어요. 그래서 권순태 키퍼를 글쎄요 기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라오스전 같은 경우는 한번 기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장들이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전적으로 코칭 스태프의 몫이죠. 그리고 왼쪽에 유럽파들을 이번에 대구 뽑았습니다. 호펜하임의 김진수 선수 들어갈 수 있고 센터백에 김영권 선수 들어갈 수 있고 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아주 잘하고 있는 홍정호 선수 뽑혔고요. 오른쪽 수비에 임창우 선수가 뽑혔고 여기에 같이 이제 포메이션으로 또 뽑힐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선수 홍철 선수 뽑혔고요. 수원에 장현수 선수가 뽑혔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도 보지만 곽태희 선수가 뽑혔고 김기희 선수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는 김기희 선수를 이제 중앙으로 생각을 하고 장현수 선수를 오른쪽으로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김기희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북에서 오른쪽으로 뛰는 것이 적지는 않기 때문에 김기희 선수도 물론 이쪽 후보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슈틸리케 감독의 마음은 오른쪽 백업 멀티 자원은 장현수 선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유럽파들 또 대거 뽑았어요. 왼쪽 수비도 봅니다만 대표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도 보는 박주호 선수, 마인츠의 박주호 선수가 뽑혔고 기성용 선수가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권창훈 선수, K리그에서 엄청난 최근 맹위를 떨치고 있는 권창훈 선수와 빗셀구베의 정우영 선수가 또 뽑혔고요. 왼쪽에 손흥민 선수가 뽑혔고 대타로 들어간 사간우스의 김민우 선수가 또 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치는 마인츠의 구자철 선수가 뽑혔고 그리고 세컨 스트라이크로 김승대 선수가 뽑혔습니다. 물론 이재성 선수도 여기 올 수 있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멀티죠. 김승대 선수도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에 이청용 선수, 크리스탈 팰리스 이청용 선수 뽑혔고 그리고 역시 이재성 선수 뽑혔습니다. 물론 김승대, 이재성 선수는 위치가 바뀔 수 있고요. 전방에 황의조 선수가
뽑혔습니다. 네. 네, 성남 강화위원장님이신 우리 한 의원님이 좀 기뻐할 만한 일이네요. 네, 황의조 선수에게는 또 글쎄요, 뭐 라오스 같은 팀을 경시하면은 절대로 안 되지만 네. 황의조 선수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석현준 선수가 뽑혔잖아요. 두 선수에게는 사실 처음 온 기회치고는 물론 석현준 선수는 아주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기회치고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맞습니다. 상대가 그래도 비교적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포르투갈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석현준 선수 이번에 뽑혔습니다. 네, 최근에 아주 또 멋진 골을 두 골을 장식을 아, 했죠. 대단한 골이에요, 네, 정말. 중거리포 아주 오. 멋진 것 또 그리고 두 번째 골도 좋았어요. 네. 오른발에서 왼발로 갖다 놓고 또 완전히 제치면서 또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골을 잡아냈던 석현준 선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멤버들을 라오스전 홈 경기 그리고 중요한 레바논 원정 이 두 경기를 통해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가 이제 감독의 몫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 전력상 라오스는 약체인 것만은 분명하고 우리 홈 경기고 그러면 일단 레바논 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풋백 수비 라인을 어떻게 베스트 라인업으로 잘 조직력을 확보해서 연습을 하느냐가 이번 두 경기는 사실 7점도 됩니다만 나중에 더 큰 경기를 위해서 하나하나 또 조직력을 맞춰야 되는 단계입니다. 홍정우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의 김영권, 곽태희, 김기 네. 이런 라인과 함께 센터백에서 어떻게 주전 경쟁이 돼서 어떤 베스트가 되느냐 여기서 또 싸움이 될것 오랜 이제 같고요. 오랜 파트너십이 있었던 네. 홍정호, 김영권 라인이 또 다시 재가동되느냐 맞습니다. 이것도 좀 화제거리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김영권, 홍정우가 다시 또 재가동될 가능성, 베스트로 가동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허리 라인은 무엇보다도 물론 박주호 선수가 있고 기성용 선수가 있습니다만 권창훈 선수 폼이 요즘에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네, K리그에서도 아주 득점포가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네. 네. 그리고 왼발 키커로서 또 아주 중요한 값어치가 역할을 있죠. 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권창훈 선수를 어떤 식으로 경쟁을 시켜서 권창훈 선수의 비중을 얼마큼 올려줄 수 있느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요즘의 폼으로 봤을 때는 권창훈 선수를 경시하기가 사실 네, 코칭 스태프 그럼요. 입장도 쉽지는 않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구자철 선수가 여름에 군사훈련도 다녀오고 뭐 종아리 부상, 뭐 햄스트링 이래서 약간의 부상도 있고 그래서 복귀해서 지금 완전한 컨디션이 아닙니다. 네, 교체로만 리그에서 두 경기를 나왔는데 네. 이재성 선수가 요즘에 대세로 지금 대표팀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손흥민, 이청용 라인에 이재성이 여기서 주전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이번에 경쟁 구도에 있어서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렇죠. 이재성 선수는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뭐 오른쪽에서 뭐 이청용 선수와 또 경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중앙으로 와서 구자철, 김승대 선수와 또 같이 경합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공격이 필요한 장면이라면 이재성 선수는 아래쪽도 내려가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이미 또 슈틸리케호에서 아주 또 황태자급의 선수가 사실 이재성 선수가 이미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다 온 상황에서 이재성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권창훈 선수 이러한 선수들이 어떻게 또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을지가 또 상당히 화제와 그렇죠. 주목을 끌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K리그 팬들이 기대하는 황의조 선수. 네. 거기에 포르투갈에서 맹위를 떨치는 석현준 선수가 어떠한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번 대표팀은 팬들이 가장 눈여겨볼 거는 그냥 딱 4명, 5명인가요? 홍정호, 권창훈, 이재성, 황의조, 석현준. 이렇게 합니다. 그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대표팀에서 중심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공격수로 활약을 할 것인지, 이제 그거 보는 건데요. 석현준 선수는 참 타이밍도 좋게, 예, 뭐 지난 시즌에 사실 두 자리 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했다고 여겨집니다만 또 이렇게 국가대표 선발을 딱 앞두고서 멋진 골을 또 두 골이나 장려를 네, 시켰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황의조와 석현준 가운데 또 누구를 선택하느냐도 사실은 뭐 코칭 스태프의 어떻게 보면 좀 즐거운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오스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바논 원정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선수들의 컨디션 여부를 코칭 스태프들이 아주 면밀하게 파악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한 선수들이나 유럽파 중에 특히 이런 선수들은 라오스전은 사실은 우리 어떤 선수가 나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그래야죠, 선수들의 또. 네. 예, 어떤 컨디션 관리를 좀 해주고, 네, 그리고 레바논 원정에 집중하는 일단 그러한 전략을 아마 짤 것으로 또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이번에 라오스전 가볍게 이기고 레바논 원정 정말 어찌 보면 2차에서는 제일 고비인데요. 이 원정을 잘 극복을 해서 순탄하게
2차 예선을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173회 일부 국내 축구 시간에는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전북과 감바의 8강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슈틸리케오 2차 예선에 임하는 슈틸리케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